3월 28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모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란 전쟁 위기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과 증시 급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7% 하락한 45,166포인트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 역시 1.67% 내린 6,3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 이상 급락하며 294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하락의 중심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란과의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 넘게 폭등해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전쟁이 여름까지 계속될 경우 유가가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며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매도세를 촉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과의 전쟁 위기 고조가 불러온 유가 쇼크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재점화된 인플레이션 공포와 연준의 정책에 대한 우려입니다. 잠시 후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짚어주신 유가 쇼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모든 자산 가격을 뒤흔든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일 대비 6.6%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역시 $106 선을 넘어서자 시장의 공포심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하루 만에 13% 이상 치솟은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충격은 주식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7%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 역시 1.67% 내렸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 이상 급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마저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마저 제한되는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섹터만이 1.6% 넘게 상승하며 시장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특히 기술주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이어져 관련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시장의 다른 모든 부분에는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섹터의 타격이 컸던 이유는 금리 전망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는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데 할인율 역할을 하는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주처럼 유류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의 약세도 두드러졌는데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은 유가 상승을 이유로 연간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가 급등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를 바꿔놓은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연초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이란과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분쟁이 여름까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단순히 물가 상승을 넘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당분간 경제 지표보다는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과 유가에 집중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의 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지, 그리고 국제유가가 어느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삼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높은 변동성과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맥커리 그룹 같은 기관에서 제시한 유가 $200 시나리오는 40%의 확률로 거론될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우 오늘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변동성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긍정론과 비관론이 충돌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장 지표는 매우 훌륭합니다. 최근 회계연도 기준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은 24% 성장하여 $52억 넘어섰고 기존 고객의 지출 증가를 보여주는 순유지율은 11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는 2024년 발생했던 대규모 시스템 장애 사건의 후유증과 그로 인해 파생된 심각한 법적, 규제적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변동성은 바로 이 성장과 리스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법적, 규제적 리스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성장 지표보다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공시된 10K 보고서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째는 과거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델타항공과 같은 주요 고객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점이고, 둘째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핵심 성장 지표인 ARR의 산정 방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SaaS 기업의 가치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ARR에 기반하는데 바로 그 지표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 서사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리스크로 관측됩니다. 핵심 성장 지표에 대한 조사라니 확실히 심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간 $16억 달러에 막대한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단기적 소음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은 회사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잠재적인 배상금이나 과징금을 지불할 재무적 체력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ARR 회계 방식에 대한 조사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실적을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투자자 신뢰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 스스로도 관련 소송의 잠재적 손실 규모나 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리스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뛰어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측정 불가능한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현재 상황은 부정적 반사성의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하락한 주가가 다시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는 회계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1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마디로 강세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기 내내 시장을 지배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죠. 투자자들은 경제가 침체 없이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베팅하며 1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공적인 1분기였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로 휴장하는데 다음 주 투자자들은 어떤 경제 지표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 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금요일에 발표될 3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데이터가 물가와 고용인데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는지에 쏠릴 것입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까지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여기서 또 한 번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공급관리협회, 즉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데 제조업 경기의 확장 또는 위축 국면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2분기를 시작하는 첫 지표인 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1분기 내내 시장은 뜨거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에는 골디락스,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언제나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발표될 고용 및 제조업 지표들은 이러한 시장의 기대가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3월 28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